네 번째는 우리 동아대 마취과 이종환 교수님이 오픈부 캐비지에서 특성 동양 혈액 이식이 공동 혈액 생명에 미치는 영향으로 발표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동아대 마취과 이종환입니다. 일단 오늘 시간이 많이 돼가지고 다들 피곤하실 텐데요. 가능한 그림 위주로 또 앞에 여러 훌륭하신 선생님께서 많이 설명해 주셔가지고 제가 발표해야 될 내용이 많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제목은 거창하지만 이거는 저희들 병원에서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발표했었던 내용에 대해서 그것을 위주로 이에 연관된 사항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조금 전에 이정찬 교수께서 설명해 주신 대로 이제 코로나 야트릭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관상동맥 질환이라고 하죠. 그래서 제일 대표적인 질환이 이제 협심증이라든가 심근경색증 이런 것들로 해서 갑자기 급사를 한다든가 뭐 심장마비가 온다든가 굉장히 큰 중요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전까지 우리가 ANH 특히 이제 급성 동양 혈액 희석법을 사용해서 우리가 수혈량을 동종 혈액 수혈량을 이제 줄이는 스타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 정형외과 쪽으로는 이제 ANH를 통해서 수혈량을 줄일 수 있었지만은 심장수술 쪽으로는 크게 차이가 없었다는 스타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그에 대해서는 그 원인은 심장수술의 특수성, 헤파린이라든가 여러 가지 약제를 쓴다든가 그리고 이제 바이패스 기계 심폐기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로 인한 이제 피지올로직 체인이라든가 헤모솔루션 이런 등으로 인한 출혈 소견이 연관이 있습니다. 요 최근에 이제 많이 실시되고 있는 무체외순환 관상동맥 뇌로술 많이 어렵습니다. 그냥 심근경색이 있을 때 막혀있는 혈관을 우회해서 신선한 혈관을 연결시켜주는 그런 수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무체외순환이라는 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바이패스 기계를 사용하지 않고 하기 때문에 바이패스 기계로 인한 우리 정상적인 피지올로기가 생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비정상적인 생리 기전에 의한 트라우마나 다른 악영향의 영향을 피할 수가 있습니다. 이전까지 이제 이런 무체외순환을 할 경우에 이용해서 수술할 경우에는 블리딩의 양이 조금 적고 출혈량이 훨씬 적다, 약간 저지는 경향이 있다 이런 여러 가지 논문 발표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생각하는 이제 이런 특수한 이제 무체외순환 수술의 경우에 또 이 자체가 출혈량이 적지만은 ANH를 이용하면 더욱더 우리가 동종 혈액 수혈량을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약간 예비적인 실험으로서 실시했던 논문입니다.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이것이 저희들이 말하는 관상동맥을 이제 연결하는 캐비지라는 수술입니다. 이 부분이 막혀 있으면 이런 다리 쪽에 있는 혈관을 떼와서 연결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막혀 있더라도 대동맥으로부터 피가 연결돼서 심근에 사이 혈액과 산소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해주는 수술입니다. 뭐 이쪽에 큰 혈관이 막혀 있을 경우에는 또 다른 혈관을 연결시켜가지고 피를 공급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굳이 큰 수술 아니고 내과적으로 수술 없이 우리 막혀있는 혈관 쪽에 스텐트를 넣어서 약간 막혀있는 부분을 넓혀주는 기술도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보통 스텐트를 넣는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완전히 막혀있을 경우는 할 수도 없고 이제 환자의 그 상태에 따라서 또 질병의 심한 정도에 따라서 어느 것을 해야 될 것인가를 이제 결정하게 됩니다. 뭐 이때까지 정통적으로 해왔던 이제 바이패스를 이용한 이제 심폐기를 이용해서 수술하는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심폐기라고 하면 하트런 머신이라고 보통 표현을 많이 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수술할 동안에 아까 제가 설명드린 캐비지 수술할 때 다리에서 떼낸 혹은 다른 부위에서 떼낸 혈관을 연결해 줄 때 심장이 계속 뛰고 있으면 안 됩니다.
당연히 연결하기 어렵겠죠. 그래서 우리가 심장을 정지를 시키게 됩니다. 심장이 자기 기능을 하지 못하고 완전히 맥박이 전혀 없는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그 상태에서 우리가 혈관을 연결하고 수술합니다. 그러면 몸에는 이제 산소라든가 혈액 공급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심장의 역할을 대신해주는 기계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 기계를 저희들이 하트런 머신 해가지고 일명 뭐 심폐기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심폐기를 이제 도식화시켜 보면 역시 그렇습니다. 동맥에다가 이렇게 호스를 꼽아가지고 대정맥에도 이제 호스를 꼽습니다. 그래서 몸에 있는 정맥피가 이렇게 흘러 들어오면 기계에서 산소를 공급해주고 또 이산화탄소 제거해주고 다시 대동맥으로 피를 줘서 대동맥에 있는 피가 팔다리나 다른 주요 장기에 갈 수 있도록 해주는 기능을 하는 장치들입니다. 앞에 설명드린 것이 중복됩니다. 역시 아까 설명드린 바이패스 기계라든가 그리고 실제로 이제 수술했을 때 큰 이제 호스를 꼽아놓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 자체도 이제 큰 혈관에 트라우마를 주는 것입니다. 역시 뭐니뭐니 해도 이제 상처를 주면은 좋지는 않겠죠. 실제 뭐 논문에서는 이런 이제 호스를 꼽거나 안 꼽거나 큰 차이는 없었다 몸에. 그런 논문들은 많이 이제 몇 가지 발표되어 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지금 이 상태에서는 이제 우리가 이 늑골, 갈비뼈를 어떤 기구를 위해서 불린 상태에서 심장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에서 심장이 뛰고 있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 상태에서 이제 우리가 말하는 다리에서 떼는 혈관이라든가 다른 우리 부위에서 떼는 혈관을 서로 연결을 시켜주는 그런 장면입니다. 오프펌프 바이패스라 해가지고 이런 이제 심폐기를 이용하지 않고 환자를 계속 심장이 뛰는 상태에서 수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잘 하지 못했던 것이지만 뭐 기술도 발달하고 또 각 서전 수술외과의 그 기술, 손기술도 좋아지고 여러 가지 과학의 발전에 의해서 이런 것들이 이제 시도하게 되었습니다. 뭐 이 자체의 그 사용된 기구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옥토퍼스라고 하는 기계입니다. 옥토퍼스라고 이제 하면은 이제 여기 석션기를 연결해가지고 어떤 구멍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네거티브 압력이 걸리기 때문에 음압이 걸려가지고 심장벽에 딱 잘 달라붙어 있도록 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심장이 뛰더라도 우리가 실제로 수술해야 될 부위는 그 심장벽의 움직임은 가장 최소화시켜가지고 미니마이즈 시켜서 수술의가 혈관을 잘 서로 연결할 수 있도록 해주는 테크닉입니다. 물론 이 테크닉에도 이제 장단점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좀 이제 막힌 혈관 부위가 좀 안 좋다든가 그렇다면 이제 좀 우리가 접근하기 어렵게 됩니다. 무리하게 접근하려면 심장을 또 조금 들어야 되고 위치를 좀 바꿔줘야 되다 보니까 사람 몸에 다른 좀 나쁜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어프로치가 하기 어려운 경우도 많이 있고 비교적 쉬운 경우에 있으면 좀 더 편하게 실시할 수도 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앞에 설명드린 옥토퍼스라는 장비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조금 더 큰 이제 음압을 걸어주는 기계에다 연결을 시키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까 제가 설명드린 옥토퍼스를 이용해서 심장에다가 연결시킨 장비입니다. 이제 예전에 전통적으로도 이제 심폐기를 이용하면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살펴보면은 뭐 부출혈도 하인난도 있고 인펙션, 뭐 폐도 안 좋고 콩팥에도 안 좋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생리와 연관되어서 생리적인 악영향 때문에 올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심폐기를 사용하지 않고 심장이 뛰는 상태에서 하게 되면은 조금 전에 나와 있던 심폐기로 인한 부작용을 조금이나마 피할 수 있게 됩니다. 역시 이제 그런 이제 우리가 뭐 경제적으로 조금 이득이 있고 출혈량이 좀 적고 그다음에 사망률도 조금 낮다는 논문도 있고 최근 논문에는 또 뭐
크게 사망률이나 이런 것들이 별 차이가 없고, 그나마 조금 나은 거는 이제 이코노믹한가하고 그다음에 출혈량은 좀 줄어드는 것 같다. 그저 그 두 가지가 조금 장점으로 느껴지는 경향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 실험 스터디는 이제 24명의 환자를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몸에 있는 총 혈량이 4리터가 넘는 환자인 경우에는 한 800cc 정도 뽑고 미리 체외를 했습니다. 그리고 4리터가 안 되는 분은 한 700cc 정도. 저희들 이 실험은 이제 약간 프리립이라는 성격이 좀 있어가지고 러프하게 이제 체외를 했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ANH의 그 최대 효과를 위해서 좀 더 뽑을 수가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관상 동맥이 안 좋기 때문에 조금 무리를 피하기 위해서 조금 이제 마일드한 헤모딜루션을 한 셈입니다. 그리고 이제 수혈의 기준적 트랜스퓨전 트리거를 이제 헤모글로빈 8.5 정도를 기준으로 잡았습니다. 이 8.5가 안 된다든가 아니면 이제 몸의 그 헤모글로빈 수치가 낮아짐에 따라서 또 그리고 낮지 않더라도 관상 동맥 자체에 이제 블러드 플로 혈류가 흐름이 안 좋은 경우에 심장이 스트레스를 받는 사인들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심전도에서 ST 세그멘트가 떨어진다든가 심전도 이상 소용이 나올 경우에는 수혈을 하는 계획으로 이제 스타디를 시작했습니다. 24명의 환자를 이제 ANH를 실시하는 그룹과 컨트롤 그룹으로 나누고요. 나머지 각 우리가 몇 개의 그 관상 동맥이 막혀 있어서 몇 개를 연결할 것인가 그 숫자도 서로 다 비슷합니다. 즉 양군의 차이는 통계학적인 차이는 없었습니다. ANH를 하고 나서 우리가 이제 헤마토크리시 배라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특별하게 이제 수술 전하고 수후 3시간, 그 다음에 이제 심중환자실 수술 마치고 나서 그리고 하루 후 이 두 그룹에서 크게 통계학적인 차이는 없었습니다만 역시 헤모딜루션을 했기 때문에 ANH 그룹에서 좀 더 헤마토크리시 좀 더 많이 떨어지는 경향이 보이고 있습니다. 역시 이거는 혈소판 수치를 나타낸 것입니다. 이 두 그룹에서 통계학적인 의미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PT, 이제 우리가 출혈 시간을 측정하는 피검사에서 출혈 시간을 측정하는 겁니다. 역시 이 두 그룹에서 별다른 통계학적인 차이는 없었습니다. 심장이 얼마나 혈액량이 얼마나 잘 내주느냐, 그걸 이제 심박출량이라고 표현합니다. 심박출량의 차이를 살펴봤는데 역시 약간 차이는 있어 보이지만은 통계학적으로 살펴보면 통계학적인 의의성은 없었습니다. 여기서도 이제 두 그룹을 살펴보면은 ANH를 해서 헤모딜루션한 경우에 헤마토크리시 좀 더 낮은 걸 알 수가 있고 나머지 피검사나 몇 가지 검사 소견은 별 차이가 없었습니다. 아무도 오늘 저희들이 했던 논문의 제일 주관점이 이제 수혈을 얼마나 줄일 수 있을 것이냐가 문제였습니다. 실제로 해보니까 여러 가지 바이어스가 있긴 합니다만 술 중에 토탈 피를 흘린 양을 러프하게 계산해 보면 약 725cc, 716cc 별 차이는 없습니다. 그리고 술 후 2시간째 블러드 로스를 측정해 보니까 대략 64cc, 55.8cc 그다지 통계학적인 차이는 없습니다. 술 중에 우리가 수혈을 한 경우입니다. 이는 이종 수혈입니다. ANH 그룹에서는 자기 피 자가 수혈을 먼저 수혈을 먼저 실시하고 그 자가 채취한 혈액이 없을 경우에 나서고 또 우리가 좀 더 수혈이 필요하다고 생각한 경우에 동종 혈액을 이제 수혈하게 됩니다. 그 동종 수혈량을 살펴보니 수술할 때 ANH 그룹은 한 0.2팩 정도 밀리리터 정도 들어갔었고요. 컨트롤 그룹은 1.3으로 차이가 좀 더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CCU 이제 심중환자실에 갔을 때 이제 이것이 역전됩니다. 우리가 이제 흉부외과 쪽과 이제 미리 협의는 안 하고 했습니다만 아무래도 어떤 수단인지 대충 아시기 때문에 심장 수술하신 분들이 좀 심리적으로 조금 불안하신 그런 영향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역시 컨트롤 그룹과 대조군과 비교해서 조금 더 많이 들어가는 영향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조금 더 적게 들어갔다고 느껴집니다. 통계학적으로 크게 의미를 두기는 어려운 수치입니다만 그나마 의미를 주려면 이제 동종 혈액을 수혈하지 않은 환자의 숫자입니다. 즉 전혀 이제 다른 사람의 피를 안 봐도 되는 사람의 숫자가 5명이었고 컨트롤 그룹은 2명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이 실험에서는 이제 ANH, 즉 급성 혈액 희석법을 써도 많이 이제 우리가 수혈량을 많이 생각보다는 많이 줄이지는 못했습니다만 동종 다른 사람의 피를 줘야 되는 경우가 확실히 적었다는 것이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에 설명드린 것을 이제 한번 나타낸 것입니다. 전반적으로 살펴보면 ANH에 대해서는 이제 앞에 많이 나왔었고요.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역시 환자를 잘 선택해야 될 것 같습니다. 원하시는 분, 원하지 않는 분. 그다음 더 중요한 것은 이제 환자한테 충분한 설명을 잘 해주셔야 되고 또 환자의 동의도 있어야 되고 그다음 수술하는 분하고 저희들 마취과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다른 뭐 간호사분들 여러 같이 일할 코워크를 하시는 분들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서로 이해가 필요하고 그리고 또 장비도 많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심장 수술 같은 경우에는 상당한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요하 전문처럼 이제 엄격하게 우리가 동종 수혈을 피해야 될 경우에 이 경우는 이렇게 좋았다 이런 케이스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주 비극적으로 안 좋았던 케이스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걸 최대한 피하려면은 경식도 초음파라든가 뭐 폐동맥에다가 관을 넣어가지고 압력을 재는 뭐 저희들 이제 소환관스 카테터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보다 엄격하게 환자 감시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감시 장치가 좀 고가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잘 구비해서 언제든지 환자 심장 상태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피가 부족해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이상 소견을 빨리 발견하고 빨리 적합한 치료를 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앞으로 저희들이 이제 예상되는 것은 펄프루토로 저도 발음도 어렵습니다만 이제 인공적으로 혈액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ANH 이용하면 더 좋지 않느냐 그렇게 하는 것들을 이제 Augmented ANH라고 보통 표현을 합니다. 여기 이제 우리가 사용될 것으로 생각되는 제품들을 보면은 인공적으로 만든 헤모글로빈 그리고 또 유전자를 이용해서 만든 휴먼 헤모글로빈입니다. 그리고 가장 고민스럽게 생각하는 플레이트리트 혈소판 이런 것들도 이제 인공적으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해서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밑에 나와 있는 그림은 이제 여러 와세다닥에서 만든 이제 인공 헤모글로빈입니다. 산소를 좀 더 잘 공급시켜주는. 그래서 우리가 ANH를 하더라도 이런 것을 이용해서 ANH를 먼저 하고 부족한 것은 이런 제품들을 이용해서 가능하면 동종 수혈을 끝까지 피해보려고 하는 노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앞에 설명드린 대로 이제 오픈을 했을 때 얼마나 이제 출혈량이 줄어드는가를 이제 스타디하는 그래프입니다. 아주 많은 선생님들이 이렇게 스타디를 했는데 오픈도 확실히 출혈량은 이제 줄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저희들이 요즘 이제 해보면은 심장외과 선생님들 경향이 아무래도 이제 혈관을 연결시켜서 해주다 보면요, 연결된 혈관에서 이제 다시 피찌꺼기 같은 거라든가 여러 가지 원인에서 막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걸 이제 그런 걸 이제 되면 수술을 이제 실패하게 되는 건 마찬가지인데요. 그걸 이제 혈관이 다시 막히는 것을 길게 봤을 때 뭐 5년, 짧게는 뭐
몇 달 내에 그런 것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흉부외과 쪽에서는 이제 그런 거에 굉장히 민감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좀 더 이제 헤파린이라든가 그다음에 수술할 때 헤파린을 좀 더 많이 쓰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오버펌프의 경우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예상하는 출혈량보다 조금 더 많이 나올 수 있는 경향이 있고요. 수술 마치고 나서 또 역시 그 혈관 폐색이 생길까봐 걱정을 해서 이제 안티플레이트레이트 드라 항혈소판 약제를 좀 더 일찍 사용하게 됩니다. 오버펌프의 경우에는 그런 경향들이 있기 때문에 단지 이 수술 하나만 가지고 뭐 줄인다고 보기에는 조금 여러 가지 변수가 많다고 생각이 듭니다. 갑자기 끝나버리네요. 오늘 이것으로 하고 혹시 궁금하신 분 있으시면 수고했습니다. 발표돼가지고 좀 어려워지려고 했는데 앞에 4개 논문은 앞에 4개 발표는 우리 메디컬 파트고 뒤에 우리 백승훈 선생님 해야 될 파트는 레가랄 파트이기 때문에 앞에 4개 발표한 연자분들에게 질문이 있으면 먼저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좀 많이 지났는데 첫 번째 워크샵이고 하니까 한 20-30분 더 좀 지연되더라도 앉아계신 분들이 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 4분 연자분들에게 개인적으로 질문하실 분 있으면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일부에 비해서는 조금 세분화된 파트이기 때문에 그 파트 쌤들이 아니면은 마이크 좀 주시죠. 어디서 사실 네, 서울 서구병원에서 연한종수라고 합니다. 마지막 선생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CCU 중환자실에서는 어떤 통제가 없었길래 오히려 대전보다 더 많이 수혈을 한 것으로 통계가 나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병원 측에서는 무슨 어떤 인식을 갖고 한 것인지 아니면 이쪽 ICU 쪽에서는 서로 다른 개념을 가지고 지금 이 실험이 이제 저희들 병원에 이제 무수혈 센터가 생기기 전에 했던 실험입니다. 그래서 저희 병원 자체적인 프로토콜이 다 되어 있을 때가 아니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역시 각 수술을 하시는 분마다 또 생각이 좀 다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저희들이 꼭 이제 흉부외과의 이런 수술 아닌 경우라 할지라도 아까 다른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또 심리적인 불안 요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국적인 특수 상황에 따라서 아무래도 한국이 조금 이렇게 어려움이 일하다 보니까 좀 선생님들이 피곤하고 이러다 보니까 환자한테 잘해주려면 또 그만큼 신경도 써야 되고 그러니까 내가 신경 쓸 거야 그냥 달고 좀 쉬자 또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크게 작용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걸 또 무조건 비난하기도 어려운 것이 실제로 흉부외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장시간 수술도 하고 그런 굉장히 피곤해하는 게 보이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수센터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환자를 보내주게 되는데 이 트레티드 어떤 마인드가 없다면은 CC 쪽에서는 그냥 실수로 또는 개인적인 사상에 의해서 도네이션 넣어주고 내가 이렇게 해버린다면 저희들이 하시는 거는 이제 수혈을 거부하시는 분이 아니고 저희들 이제 안정성을 갖기 위해서 처음에 ALH 양을 좀 작게 뽑았지 않습니까? 좀 한 1리터까지도 더 이상 뽑을 수도 있었는데 이제 어떤 경향을 보는가를 위한 실험이기 때문에 환자분이 수혈을 했든 안 했든 개인치 않는 분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항의를 하신 분도 없었고 근데 저희들이 해봤을 때 조금 치료 방법에 대한 보호이기 때문에 조금 질문하고 드렸습니다. 다른 질문은 안 계십니까? 시간이 많이 촉박되니까 개인적으로 나중에 또 저녁에 만나가지고 어르신들에서 또 질문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연자는 우리 부산병원보건위원회 백승훈 선생님께서 종교적 수혈 여부의 고려 사항들, 법적 측면에 대해서 마지막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많이 도와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이런 자리에서 이런 종교적 수혈 거부와 관련된 문제들을 말씀드릴 수 있도록 기회를 허락하신
동아대학교 무술센터 부장님이야 여러분들이 반갑습니다. 사실 이번 심포지움의 주된 내용은 혈액 보존에 대한 것인데 엉뚱하게 왜 이런 주제가 포함되었는가 아마 의문스럽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좀 고려를 하기 원하고요.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저는 병원교섭위원으로 일하고 있고 또 안과를 전공한 개원의사입니다. 제가 법률가는 아니기 때문에 그런 점을 감안하시고 들어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우선 아까 여러 교수님들이 말씀하셨지만 가장 바람직한 치료는 무수혈 치료다. 그런 접근 방식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가 하면 또 무수혈 치료를 하다가 환자가 사망하게 되는 경우에 받게 될 어떤 법적인 제재에 대해서 의사 선생님들은 대단히 두려워합니다. 사실 오늘날 의료현실로 볼 때 수혈 대체 치료를 하려고 하는 의사와 환자 사이의 입장의 인식 차이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미국 같은 나라에서는 종교적 이유보다는 주로 의학적인 이유로, 순수한 의학적인 이유로 무술 치료를 원하는 환자들이 많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의사들이 대체 치료를 적용을 하고 환자들이 치료를 받다가 그런 헤모그룹이 이를테면 3, 4이 떨어지게 되면 의사들은 겁신하니까 환자나 보호자에게 설득을 합니다. 안 되겠다고. 그러면 아무런 이의를 달지 않고 의학적인 이유로 수혈을 거부했던 사람들은 수혈을 받아들입니다. 왜냐하면 의사나 환자 모두가 수혈을 더 이상 받지 않게 되면 생명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에 공감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종교적인 그 차원에서 수혈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물론 대부분 여화지인들입니다만 그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수혈을 거부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환자들을 담당하고 있는 의사들로서는 분명히 법적 윤리적 문제들을 고려하게 됩니다. 그리고 수혈 대체 치료를 찾는 국내 환자들의 절대 다수는 종교적인 이유에서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죠. 전리집에 나와 있는 내용과는 조금 축소 조절하였습니다. 이런 순서로 말씀을 드리고 특히 최근에 성인 말고 준성인, 미성년자와 관련된 문제가 아마 쟁점 사항이 될 것이라고 보입니다. 그 점을 조금 고려하겠습니다. 한국민법 680조에 보면은 환자와 의사의 법률적 관계를 쌍방계약으로 봅니다. 민법상. 그래서 계약 상대방을 선택할 자유가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환자, 의사 모두에게 있습니다. 환자는 자기 결정권이 있고 의사는 설명할 의무가 있는데 사실 의료의 본질은 자연권에 대한 봉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자연권이라는 것은 자기의 보존권, 자신을 보존할 권리와 관련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기 보존권은 전형적인 자유권이기 때문에 만일 환자의 자기 보존권을 무시하고 의사가 전단적인 치료를 하게 되면 이것은 환자의 기본권을 침해한 행위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여가지인들은 대개 의료 각서를 목에 걸고 다니거나 지갑에 넣고 다니는데 심지어 외국에 여행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 미국에 여행을 하게 되면 영문으로 되어 있는 의료 각서를 들고 다닙니다. 이 정도로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의료 각서는 어떤 법률적인 효력이 있는가? 이것은 미국식, 특히 자신이 교통사고나 갑작스러운 사고를 당해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는 유일한 실질적인 방법으로 봅니다. 사전 결정으로 보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많은 의사 선생님도 아시는 것처럼 이런 면책각서, 치료심 카드를 가지고 있고 바깥면입니다. 이 수혈 절대 사절이라고 되어 있고 또 연락처가 연락되어 있습니다. 안쪽 면에 보시면은 저는 여가지인으로서 결코 수혈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밝히는 바입니다. 본인은 의사 선생님들이 수혈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최선을 다해서 치료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에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들에게 책임이 없음을 미리 밝힙니다. 이런 내용을 글자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효력을 부인할 만한 부의 사정 변경이 생기거나 특히 환자 자신이 의사 변경을 하지 않는 한은 이 각서는
언제나 법률적으로 유효하고 각서에 보면 날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외국에서는 그래서 여가기의 환자가 소지한 치료 카드는 정당한 입장에 명문화된 선언이며 의사와 계약에 있어서 문서화된 제한을 가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환자의 거부권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의사가 이러한 제한을 무시하면 합리적인 근거가 없다고 외국에서는 이렇게 판결한 바가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여기 대한의사협회에서 발행한 의료집에 보시면은 여가증인 환자가 명시적으로 수혈을 거부할 경우, 그러니까 의료각서를 가지고 거부할 경우에 수혈 이외의 방법으로 치료를 받다가 사망한다 할지라도 의사에게 민형사상 책임이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무수혈 치료를 하다가 환자가 사망하거나 상해를 당했다는 이유로 형사 책임을 의사 선생님이 지거나 문책을 당한 예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말입니다. 판례는 어떠합니까? 여기 일본에서 2000년에 있었던 대법원 판례인데 환자가 신앙 때문에 수혈을 거부할 경우에 그러한 선택은 개인의 권리의 일부다. 존중되어야 한다. 이렇게 전원일치 판결을 하고 환자의 동의 없이 아마 수혈을 강행한 것 같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서 55만 엔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대법원에서 확정한 그런 판례입니다. 캐나다에서는 이것이 말레 때 슐만 사건으로 유명한 사건인데 이것은 이 말레시라고 하는 분이 무식 상태로 후송되었는데 이 슐만이라고 하는 분이 환자의 소식 포지품에서 의료각서를 발견했는데 너무 급하다고 생각해서 이 수혈 거부 의사를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수혈을 강행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캐나다 온타리오주 대법원에서는 재판부 만장일치로 환자가 그렇게 의료각서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의사가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의향에 반해 수혈한 것은 폭행이다 라고 한 원심 판결을 확정해서 해당 의사가 배상금으로 2만 달러를 지불하라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한국에서는 그 의사 선생님들이 대개 보람의 사건을 예로 드시면서 법률적인 그런 문제를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이 보람의 사건을 좀 분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국내에서 최근에 있었던 그 두 가지 사건을 분석을 하고 이것이 어떻게 종교적 수혈 거부와 다른지 하는 것을 일목요연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람의 사건이라 하면 97년도에 58세의 남자가 술에 취한 채 넘어져서 머리를 부딪히면서 경막 외 출혈상, 에피dural 헤마토마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분이 산소호흡기를 부착하고 중환자실에서 입원 치료를 받았는데 상태가 좀 호전되었습니다. 불과 얼마 사이 말입니다. 그런데 변수가 등장했는데 무엇인가 하면 아내가 치료비 부담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아마 평소에 남편과의 별로 관계가 안 좋았던지 남편에 대한 이전의 증오 신분에 의해서 자의 퇴원하겠다고 요청하였으니 조금 나아지는 것 같으니까요. 이런 거듭된 요청에 대해서 의사들은 아마 입장이 곤란했는지 하도 괴롭히니까 수락했습니다. 자의 퇴원했죠. 물론 각서를 쓰고 자의 퇴원하는 각서를 쓰고 퇴원했는데 집에 도착해서 산소호흡 장치를 제거했는데 공교롭게도 5분 뒤 환자는 사망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 사건의 발단이 된 보람의 사건의 발단이 된 그런 사건 개요입니다. 그러면 생명 유지 치료를 지속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환자 당사자의 의사를 전혀 알 수 없는 상태에서 보호자나 의사가 필수적인 치료를 중단했을 때 환자가 사망한다면 법원은 어떻게 판결하겠습니까? 대법원 판결이 이제 다음 면에 나옵니다. 2004년 6월 24일 선고한 것인데요. 인공호흡기를 제거하는 등으로 치료를 중단하는 경우에 종국에는 사망할 가능성 내지 위험성이 있음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면 치료 중단을 요청한 천은 물론 요청에 의해서 마지못해 치료를 중단했지만 의사들도 형사 책임을 진다는 것이 대법원 판시의 요점입니다. 참 안타깝게 되었죠. 자, 이거 비슷한 조금 물론 내용은 다릅니다만 비슷한 그런 각도에 생각해보신 사건이 더 최근에 충남 S병원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개요를 보시면 어떤 남성이 만취 상태로 살충제를 먹고 응독하고 응급실에 들어왔습니다.
의사는 그 사실을 알고 위세척을 하려고 했는데 환자는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죽으려고 먹었으니 내버려두라 이렇게 심하게 반항했습니다. 의사는 병원 직원들과 환자를 결박하고 수차례 걸쳐서 세척하기 위한 튜브를 10도까지 삽입했지만 결국 환자가 너무 강하게 반항하는 나머지 위세척을 실패하였습니다. 의사는 위세척은 결박을 안 할 테니까 수액 주사라도 맞으라고 막 설득을 해서 환자에게 아토로핀과 PMMA를 투여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 큰 병원으로 전원을 하기 위해서 대기했는데 바지에 변을 싸는 등 이 중독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아무 다른 조치하지 않고 전원하였고 환자는 3일 만에 사망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충남 S병원에서 일어난 사건의 개요입니다. 자, 그러면 보람의 사건과는 조금 다르긴 하지만 환자의 소극적 거부 의사에 대한 의사의 판단과 그에 따른 소극적 치료 결과를 법률적으로 어떻게 해석하였습니까? 다음 장에 대법원 판결이 나옵니다. 만인의 거부로 위세척 등을 실시할 수 없었다면 결박하는 등으로 만인의 반응을 억압한 후 위세척을 실시하고 활성탄을 투여했어야 하며 전원 과정에서도 아트로핀 지속 투여 등 여러 가지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마땅하였다는 식으로 말하면서 대법원은 의사의 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사실 만인이 위세척을 한사코 거부하였고 의사도 나름대로 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아쉽게도 의사에게 불리한 판정이 내려진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그 환자 의사의 진정성, 그 거부 의사의 진정성과 관련된 문제였습니다. 법관들은 이 환자의 경우에 치료 거부 의사의 진정성을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다고 판정하였습니다. 환자는 만취 상태였고 흥분 상태였습니다. 위세척 자체는 극심한 고통을 수반해서 흔히 거부 반응을 일으키기 때문에 위세척을 거부한다고 해서 그것을 치료 거부를 보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환자가 다른 치료에는 응했다. 그렇기 때문에 환자가 정말 진정하게 치료 거부를 생각했는가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종교적인 수혈 거부와의 차이점인데, 극명한 차이점인데, 환자의 진정하고 확실한 거부 의사를 입증할 수 있었다면 자기 결정권의 법리에 따라서 성인의 경우에 말입니다. 이런 경우에 병원이 아마 승소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종교적 수혈 거부는 이와는 다릅니다. 일반적 수혈 거부와 여기 여호와 증인들이 갖는 수혈 거부는 거부 대상이 대개 일반적 치료 거부는 대부분의 치료를 거부합니다. 혈액, 전혈, 충전 백혈구, 적혈구, 혈소판, 혈장 이런 1차 성분을 거부하고요. 거부 동기나 그 거부 동기가 그 의사가 형성되는 그 과정이 대개 일반적 치료 거부는 경제적, 감정적 원인으로 시작합니다. 종교적인 것은 종교적 양심, 그리고 일반적인 경우는 충동 단발적이고 대개는 바로 끝납니다. 하지만 여호와 증인들은 지속적이며 진지한 심각한 결단으로 여러 해를 생각한 다음에 사실 이렇게 하게 됩니다. 중요한 또 차이점은 일반적 치료 거부는 즉각적 사망 개연성이 높습니다. 아까 보람의 사건도 이것을 사실은 쟁점으로 삼았는데 여호와 증인 수혈 거부는 지금 우리가 오늘 여러 선생님들이 좋은 말씀하신 것처럼 수혈 대체 치료가 많이 발달했기 때문에 굉장히 낮습니다. 이 사망 개연성이 즉각적으로. 물론 명시적 사전 의사 표시 일반적인 건 없습니다. 하지만 여호와 증인들은 치료 심 카드, 면책각서를 가지고 있죠. 분명히 종교적 수혈 거부와 일반적인 치료 거부와는 다르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보람의 사건이나 혹은 충남 그 S병원 사건을 이 종교적 수혈 거부에 연결시키는 것은 본질을 정확히 모르는 그런 해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성인의 문제고요. 이제 준성인은 어떠합니까? 이게 머추 마이너라고 하는데 정의를 보면 법률적인 성인 연령에는 도달하지 않았지만 독립적인 결정을 내릴 능력이 있고 제시된 치료 방법의 성격과 결과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미성년자, 즉 성숙한 미성년자를 준성인이라고 부릅니다. 기준은 무엇입니까? 자의적인 연령 한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얼마 전 서울 모 병원에서 17세 된 그 학생이 백혈병으로 사망했는데 그때 17세였기 때문에 이것은 뭐 부모의 어떤 친권을 박탈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중요한 것은 의사결정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의사결정 능력이 있다면 성인들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사실 미국에서 준송이에 대해 판결한 최상급 법원은 미국 일리노이주 대법원입니다. 거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미성년자가 자기 행동의 결과를 이해할 정도로 그리고 어른과 같은 판단력을 사용할 정도로 성숙해 있다는 증거가 뚜렷하여 수긍이 갈 때 그에게는 준성인에 적용되는 원칙에 의거해서 시효에 동의하거나 거부할 관습법상의 권리가 주어진다. 그러므로 준성인, 의사결정 능력이 있는가에 따라서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치료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다면, 그런 능력이 있다면 의사를 존중해줘야 하는데 그렇게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내 한국 민법에도 미성년자라고 해서 무조건 의사 결정 능력이 없다고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양한 법률 조항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기 민법 920조에 보면 자의 재산에 관한 친권자의 대권이라는 게 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친권자가 그 자의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무를 부담할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미성년자이긴 하지만 또한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근로계약 같은 경우에는 친권자가 미성년자를 대리해서 체결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재산행위에 있어서도 제한된 범위 내에서는 미성년자의 독자적 행위를 허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고 미성년자에 대한 가늠 추행죄가 성립하려면 13세 미만이라야 합니다. 13세 미만인 그 이하에만 이것이 해당된다는 그러한 취지겠죠. 아동폭사죄가 성립되려면 16세 미만, 그리고 아동복지법에서는 보호대상 아동이 연령 18세 미만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체적, 성적, 정신적, 정서적 학대 행위를 해서는 안 되는 것을 규정하는 나이가 이렇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있습니다. 나이가 다 다릅니다. 그것은 경우에 따라 상황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청소년 보호부에 의하면 유해 매체물이나 약물의 유통, 유해 업소 취급을 규제하는 나이는 19세 미만으로 되어 있습니다. 즉 이러한 여러 다양한 법률에 있어서 그 미성년자의 승낙 능력, 곧 자연적 통찰 능력 내지 판단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인정되는 그러한 나이를 대충 정해서 그 나이 이하래야만 이 법률에 걸린다는 그러한 의미가 되겠습니다. 사실 미국 법률은 준성인에 대해 상당히 예민하게 판례 이론이 성립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보통 치해 원칙이라고 말하는데 의사능력의 원칙입니다. 미국 법률집에 보면 7세 미만 의사능력 없는 것도 되어 있습니다. 7세 14세 미만 의사능력이 없는 것으로 추정되지만 반증이 있는 경우엔 그러하지 않다. 14세부터 21세 미만은 의사능력이 있는 것으로 추정합니다. 물론 반증이 있는 경우도 있겠죠. 이것을 치해 원칙이라고 말합니다. 사실 한국도 상당히 약간 모호하긴 하지만 의료상의 동의가 가능한 연령을 자의적으로 고정을 했으로 보지 않습니다. 치료 결과의 불확실성, 의학적 위험성 및 유익성에 대해서 이해한다면 보통법은 미성년자에게 자신의 건강보호를 결정을 내릴 권리를 인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상의 여러 규정과 유효성 조각 사이로서의 피해자의 승낙 취지를 고려하면 죽음과 관련된 승낙은 연령만 따지면 18세가량에서 가능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법관들은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외국도 그러한 견해를 지지하는데요. 미국은 18세를 하버드 법대 같은 데서는 죽음 변식 연령을 취급합니다. 영국은 의료 동의 관련 성인 취급이 16세 이상이고요. 스웨덴은 좀 낮아서 준성인을 15세로 봅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는 미성년자의 수혈 거부입니다. 미성년자는 아까 준성인과는 달리 아주 미숙한 미성년자를 말합니다. 즉 스스로 의료 결정을 내릴 능력이 없기 때문에 친권자인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합리적인 의료 결정을 내릴 책임과 권리를 인정합니다. 친권의 범주는 어떠합니까? 민법 913조에 의하면 보호 교양의 권리 의무가 친권자에 있다고 했는데 이것은 신체적, 정신적, 영적 분야 전체를 포괄하는 것입니다. 사실 미국 대법원에서도 자녀에 대한 부모의 권익은 부정할 나위 없이 존중과 보호를 보장받고 보호에 있어서 강력하게 대항하는 권익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결을 한 바 있습니다. 미국 판사협의회에서는 이러한 취지와 관련해서 아동에 대한 의료 명령 시에 가령 의사가 80%의 성공 가능성이 있는 시효법을 권고하는데 부모가 그것을 싫어합니다.
반면에 40%의 성공 가능성밖에 없는 치료법인데 부모가 그것을 반대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의사가 의학적으로는 위험이 더 크지만 부모가 반대하지 않는 40%의 성공 가능성밖에 없는 치료법을 택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미국 판사협의회가 이렇게 권고하는 취지가 왜 합리적입니까? 의사의 판단은 응급 상황으로 판단합니다. 하지만 환자의 실제 상태는 임종 직전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합리적인가 하면 취지가 의사가 환자에 대해서 그가 살거나 죽거나 영구적 신체 장애가 되거나 불구가 될 것이라고 단언할 만큼 오늘날 의학 지식이 충분히 진보하지 않았다는 의미로 판사들은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사와 같은 전문직에 있는 분들은 조금 위험하다고 생각이 되면 좀 덜 위험한 쪽으로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의사들이 그렇게 수혈 치료를 받아야 된다. 이를테면 그렇게 주장한다고 판사들은 본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예리한 지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대의학으로는 이것은 의사의 판단이 반드시 환자의 어떤 영구적인 결과를 단호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두 가지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수혈의 경우에 동의, 거부의 결정도 부모가 대행하는 것이 마땅합니까? 미성년 자녀의 수혈 대체 치료를 선택하는 부모의 친권 행사는 친권 남용입니까? 사실 이러한 질문들, 더구나 최근에 이제 환자의 권리가 보양되고 또 점점 사회가 세분화됨에 따라서 이 아동의 어떤 그 치료 문제에 있어서의 친권자가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는 사회적인 관심거리가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최근에 이런 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2005년 3월 31일자인데 친권 행사에 대한 신설 법률 조항입니다. 민법 912조에 보면 친권 행사의 기준이 친권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자의 복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민법 909조 6항에 보면 가정법원은 자의 복리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된다면 친권자를 다른 일방으로 변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미성년자의 수혈 거부 문제와 관련해서 아마 한국 법원에서도 이런 문제와 관련된 복잡한 그런 결정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법률적인 논점은 이것입니다. 수혈 거부의 친권 행사는 미성년 자녀의 치료 방식과 관련된 선택의 문제입니다. 이를테면 아까 많은 선생님들이 수혈 치료가 표준화된 치료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최근 들어서 과연 표준 치료인 수혈 치료, 지금 한참 떠오르고 있는 수혈 대체 치료, 이것은 대체 치료라는 말을 하는데 이것이 과연 선택의 문제인가 하는 걸 하는 것입니다. 수혈 대체 치료는 그렇기 때문에 의학적으로 볼 때 미성년 자녀의 복리에도 부합할 것인가, 이런 두 가지 내용이 법률적인 논점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중요한 문제인데 사실 왜 그런가 하면 여기 많은 의사 선생님들이 지금 열심히 공부하셔서 수혈 대체 치료를 정말 표준화된 치료로 그렇게 끌어낼 그 시점까지는 아마 이것이 굉장히 많은 여러 가지 법률적인 그런 쟁점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모이신 많은 교수님들을 포함해서 앞으로 한국의 국내 많은 선생님들이 좀 더 이 수혈 대체 치료를 확대하고 세분화하고 전문화해서 이것이 결코 수혈 대체 치료가 아니라 오히려 이것이 전통 치료다, 이것이 표준 치료다라고 그렇게 할 만한 때가 와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많은 기대를 해보는 바입니다. 감사드립니다. 마지막 현자에게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좀 아직도 정착되지 않는 어떤 의료의 현실과 거기서 발생되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 교수님 선생님이 공부를 해가지고 발표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전 입장에서 우리가 최소 수술을 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선전을 할 때 작게 잰다 이라고 형태를 작게 만드는 걸 주로 보고 있는데 실제 의학적으로는 작게 재고 작게 하는 게 조직 손상을 줄이고 출혈을 줄이기 위한 큰 목적입니다. 의료적으로 해나는 거하고 일반적으로 보는 게 많이 다른 게 있고, 제 개인 입장으로서는 2년간 동아대학에서 수료를 한 8시간을 느낀 거는
전반적인 의료가 가양되는 형태하고 부합될 때는 받아들이지 않아야 된다 생각이고, 전혀 우리도 선진화 되어가기 때문에 치료의 어떤 방법에 대해서는 환자가 선택권을 점점 가지는 그런 경향을 강화할 것으로 생각되니까 무술 치료가 어떤 지금 여기 계신 분들처럼 현재 자매분들만 요구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우리 동아대학에는 여가의 정인이 아닌데도 우리 신경외과 교수님은 무술로 치료를 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뇌종양 수술을 벌써 그런 걸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동아대학에서는 일반 환자에게 비를 안 맞고 다룰 수 있다 설명을 해가지고 조기적인 경우라도 이런 조금 더 시간이 흐르고 서로 공부를 하고 조율을 하고 이런 워크샵을 가지고 연간은 또 여기 오신 의료분들이 노력해가지고 수술 대체 학교를 만들고 해서 더 나은 수술 대체 무술 치료가 정착되도록 기여하는데 서로가 노력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질문 없으시면 제 코멘트로 질문 있으십니까? 제 코멘트로 이부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쪽으로 자리를 옮기겠습니다. 폐사를 하기 전에 우리 동아대학 의료원에서 2년간 우리 의료원에서 무술 환자들을 치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병원교섭위원회 공모패를 만들었습니다. 조그마하게 드릴 수 있는 게 감사의 표시로 배밖에 없으니까 돈을 드릴 수 없는 문제고, 술을 안 드시니까 술을 잡수지 계속 없는 문제니까 배만 조그마하게 하나 만들었습니다. 부산 병원교섭 이부주 선생님 앞으로 나오시지. 네, 말씀드렸지만 의료 원장님이 드려야 되는데 안 계시니까 제가 대신 대독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무패 부산병원교섭위원회 기위원회는 순수한 종교정신과 성실한 봉사정신에 입각하여 본원의 무술센터가 개소한 이래 무술 환자의 치료에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심에 감사드리며 근본 본원 무술센터 개소 2주년 기념 심포지움을 맞이하여 기위원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공무패를 드립니다. 2005년 12월 17일 동아대학교 의료원장 손성근 대도. 마지막 공항세 식당 끝나 지림이 도로 다음에 조금 광고할 게 있는데, 마치고 식사는 우리 병원에서 오신 우리 의사 선생님하고 간호사 선생님들은 요 병원 밑으로 조금 걸어 내려가면은 SK 주유소가 나옵니다. 병원 밑으로 한 50m, 70m 걸어 내려가면 그 주유소 바로 앞에 미가도라는 일식집이 있습니다. 그 일식집에서 식사 준비를 해놨고, 우리 병원 교수 선생님들은 따로 또 식사 준비를 해놔가지고 미리 다 고지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식사를 다 하시고 가시기 바라며, 부산병원교섭위원회에서 한국에서 처음으로 무술 치료에 대한 창작품은 아닙니다. 외국책 번역책을 만들었습니다. 요 앞에 전시를 해놓고 국내에서 제출 겁니다. 원제는 유아바디 유아 초이스인데 제목을 무술 새로운 선택 이런 한글 제목을 해가지고 책을 전시해놨는데, 오늘 첫 책을 냈기 때문에 11,000원짜리 고급책인데 10,000원에 아마 판매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 구입 바라는 광고 말씀을 끝으로 오늘 이 자리에 오셔가지고 끝까지 사실은 강의 내용이 형식적으로는 아마 내용적으로 잘 딱딱하고, 우리도 이 같은 의사들 강의를 들으면서 딱딱해서 지루한 경우는 많습니다. 열심히 다 들어주신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리면서 이번 수술 대체학 심포지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